아이가 친구한테 먼저 다가가고 싸운 뒤에도 금방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아이는 원래 성격이 좋은 거겠지. 타고난 거지 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격이 밝으면 사회성이 좋고 내성적이면 사회성이 부족하다고요. 근데 발달 심리학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성은 성격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기술이래요. 그리고 그 기술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부모가 아이의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아이의 사회성이 뇌에서 어떻게 자라나는지, 부모의 어떤 반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까지 전부 다루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질문들, 오늘 여기서 풀어드릴게요. 아빠의 마음을 나누는 채널 아네마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이가 친구와 부딪히는 순간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 먼저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사회성이 뭘까요? 말 잘하는 것? 부침성 있는 것? 친구가 많은 것? 아동심리학에서는 사회성을 전혀 다르게 정의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 이걸 감정 문해력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문해력이라고 하면 보통 글을 읽고 이해하는 힘이잖아요. 감정 문해력은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감정을 읽어내는 힘이에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외국어를 배울 때 단어를 많이 한다고 대화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한 말의 뉘앙스를 캐치해야 진짜 대화가 되잖아요. 감정도 똑같아요. 친구의 표정에서 뉘앙스를 읽는 아이가 관계를 잘 만드는 아이예요. 우리 아들이 7살 때 유치원에서 돌아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준이가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제가 물었어요. 싸웠어?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근데 표정이 이상했어. 그대는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이 친구의 감정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가 남의 감정을 읽으려면 먼저 자기 감정을 알아야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자기 인식이라고 불러요. 지금 내가 화가 난 건지, 억울한 건지, 무서운 건지, 이걸 구분할 줄 아는 아이가 친구의 감정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가정에서 아이의 감정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울면 왜 울어? 그것도 못 참아? 화내면 소리 지르지 마. 무서워하면 뭐가 무서워? 겁쟁이 같이. 이런 말들이 아이한테 심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 감정은 틀렸다. 내 감정은 꺼내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자기 감정에 이름을 못 붙여요. 이름이 없는 감정은 다루는 게 불가능해요. 주소를 모르면 편지를 보낼 수 없는 것처럼요. 일부 연구에서는 아이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정서 조절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왜 울어? 대신 많이 속상했구나 라고 말해주는 거. 이 한마디의 차이가 아이 뇌에서 완전히 다른 회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감정을 읽는 능력만으로는 부족해요. 읽은 다음에 뭘 하느냐? 이게 사회성의 진짜 갈림길이거든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회성의 출발점은 친구 사귀기가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아는 것, 거기서 시작돼요. 자, 그러면 아이가 자기 감정을 알게 됐어요. 친구의 표정도 읽을 줄 알아요. 이제 사회성이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빠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감정을 읽는 것과 감정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능력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 계기판을 읽을 줄 안다고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속도가 빠르다는 걸 알아도 브레이크를 밟는 타이밍을 모르면 사고가 나요. 아이의 사회성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화났다는 걸 알아도 그 순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관계가 깨져요. 그러면 이 적절한 반응은 어디서 배울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해요. 심리학에서 공동조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이가 혼자서 감정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어른과 함께 조절하는 경험을 통해 배운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뒤에서 안장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균형을 잡는 감각이 생기잖아요. 처음부터 혼자 타라고 하면 넘어지기만 반복하고 자전거가 무서워져요. 감정 조절도 똑같아요. 아이가 화가 폭발했을 때 옆에서 화가 많이 났구나. 잠깐 같이 숨 쉬어볼까 하고 함께 내려오는 경험. 이게 쌓여야 나중에 혼자서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공동 조절에서 중요한 건 말보다 몸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이가 흥분해 있을 때 진정해라는 말은 거의 안 통하거든요. 그 순간 아이 뇌는 감정의 파도에 빠져 있어서 언어를 처리할 여유가 없어요. 대신 뭐가 통하냐면요. 아이 옆에 앉는 것, 같은 높이에서 눈을 맞추는 것, 등을 천천히 쓸어주는 것, 숨을 깊게 쉬어서 아이가 따라 쉬게 하는 것. 이런 몸의 신호가 말보다 훨씬 빠르게 아이의 신경계를 가라앉혀요. 그러면 이 공동 조절의 경험이 사회성이랑 어떻게 연결되느냐? 부모와 충분히 공동 조절을 경험한 아이는 친구와의 갈등에서도 이 감각이 작동해요. 싸운 뒤에 감정이 가라앉으면 먼저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미안해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아이는 사과하는 법을 배운 게 아니에요. 감정이 폭발한 뒤에 다시 돌아오는 경험을 충분히 해본 거예요. 우리 딸이 5살 때 오빠랑 장난감 때문에 크게 싸웠어요. 소리 지르고 울고 바닥에 드러눕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서 등을 쓸어줬어요. 한 3분쯤 지났을까? 딸이 눈물을 훔치더니 오빠 방으로 가서 문을 톡톡 두드렸어요. 오빠, 아까 미안.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금 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걸로 넘어갈게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가장 간단한 건 감정에 이름 붙여주기예요. 아이가 울 때 왜 울어 대신 많이 속상했구나. 아이가 화낼 때 그러면 안 돼 대신 화가 났구나. 무슨 일이 있었어? 아이가 무서워할 때 겁쟁이 대신 무서웠겠다. 그럴 수 있어. 이게 전부냐고요? 네, 이게 전부처럼 보이지만 진짜 어려운 건 매번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걸 시도했을 때 솔직히 3일도 못 갔어요. 아들이 동생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반사적으로 야? 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소리 지른 뒤에 아들 표정을 봤는데 입술을 꽉 깨물고 있더라고요. 그 표정이 화가 난 게 아니라 억울한 거였어요. 저한테 혼나서가 아니라 자기 말을 안 들어줘서 억울했던 거예요. 그날 밤에 생각했어요. 나는 아이한테 감정에 이름을 붙여줘라고 배웠으면서 정작 내 감정에는 이름을 안 붙이고 있었구나. 제가 그 순간 느낀 건 화가 아니라 당황함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싸우는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당황함. 그걸 인식하고 나니까 다음부터는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가 먼저 사과하는 것. 아이한테 실수했을 때 아까 아빠가 너무 크게 소리 질렀지. 미안해. 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한테 2가지를 동시에 가르쳐 줘요. 하나는 사과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 또 하나는 관계는 깨진 뒤에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저도 아들한테 사과를 시작한 게 아들이 8살 때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아빠가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랑 싸운 날,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이러더라고요. 아빠, 나 오늘 준이한테 나쁘게 말했는데 내일 미안하다고 해야 할 것 같아. 제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보여준 적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반영적 경청이에요. 아이가 말할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끝까지 들은 다음에 아이가 한 말을 한번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은 친구가 먼저 그랬는데 내가 혼났다는 거지. 그래서 억울했다는 거구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이 눈이 달라져요. 아빠가 내 말을 진짜 듣고 있구나 하는 눈. 우리 딸이 6살 때 어린이집에서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왜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바로 원인을 캐물었을 거예요. 그날은 그냥 옆에 앉아서 들었어요.
다 울고 나서 딸이 말했어요. 소미가 나한테 같이 놀자 하고서 다른 애랑 갔어. 제가 말했어요. 소미가 약속을 안 지켜서 서운했구나. 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근데 소미가 나쁜 건 아니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 아이가 감정을 정리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 들어줌이 아이한테는 자기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 뒤로 몇 달이 지났을 때 아들이 동생한테 이러더라고요. 동생이 울고 있는데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수아야, 뭐가 슬펐어? 9살 아들이 7살 동생한테 반영적 경청을 하고 있었어요. 가르친 적 없어요. 그냥 매일 저녁 제가 하는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내성적인데 사회성이 부족한 건가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에요. 내성적인 것과 사회성이 낮은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내성적인 아이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성격의 문제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성적인 아이들 중에 깊고 단단한 관계를 만드는 아이가 많아요. 친구가 10명인 게 사회성이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가 있으면 그게 사회성이에요. 이미 초등학생인데 늦은 건 아닌가요? 늦지 않았어요. 감정에 이름 붙여주기, 반영적 경청, 부모가 먼저 사과하기. 이건 아이가 몇 살이든 시작할 수 있어요. 다만 3살에서 5살 사이에는 감정에 이름 붙여주기가 가장 효과가 크고 초등학교 이후에는 부탁하고 거절하는 대화 연습이 더 중요해지는 차이는 있어요. 저도 아들한테 8살부터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퇴근하면 이미 에너지가 바닥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저도 그래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소파에 눕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매일 30분씩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딱 한 번,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는 순간에 그 감정의 이름을 한 번만 붙여주는 거예요. 화났구나. 속상했구나. 무서웠겠다. 이 한마디면 돼요. 이것마저 못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은 잠자리에서 오늘 아빠가 잘 못 들어줬지. 미안해라고 한마디 해주면 돼요. 엄마만 하면 안 되나요? 아빠도 꼭 해야 하나요? 엄마가 해주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근데 아이에게 아빠의 감정 표현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특히 아들에게 아빠가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모습은 강력한 모델이 돼요. 남자도 감정을 말해도 된다는 걸 아빠가 직접 보여주는 거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동안 아이 감정을 많이 눌러왔는데, 나는 아이한테 소리부터 질렀는데, 그렇게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괜찮은 부모라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제보다 오늘 딱 한 번만 더 아이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많이 속상했구나. 이 한마디가 아이의 사회성이라는 나무에 물을 주는 첫 번째 행동이 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주변에 육아로 지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어젯밤이었어요? 아들이 잠들기 전에 이불 속에서 뒤척이길래 다가가서 이불을 여며줬어요. 아들이 눈을 감은 채로 중얼거렸어요. 아빠, 나 오늘 준이한테 잘한 것 같아. 뭘 잘했냐고 물으려다가 그냥 머리를 쓸어줬어요. 이 아이가 친구와의 하루를 곱씹고 있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괜찮았던 순간을 스스로 찾고 있구나. 그게 사회성이 자라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아빠, 내 마음 알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